이 제2의 디멘시아 심포지엄은 이 책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 1회는 홍정호 선생님의 치매는 처음이지를 서울역 근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많은 치매 안심센터 관계자분들이 KTX 타고 오셔서 많이 들었고 2회는 초고령 사회 사람들 이 책 관련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원래는 이제 제가 마지막이었지만 지금 이제 송영시 변호사님 지금 와 계시지만 송영시 변호사님 약간 숨 좀 고르시게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80장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책 출간 이후에 저자 특강 오늘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기념비적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현장 전문가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 와서 이제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뭔가 열정을 과하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중요한 분들 이제 인사하고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디멘시아 뉴스 현재 편집국장으로 있는데 세 권의 책을 쓰게 됐고 전공은 건축공학입니다. 첫 직장은 대성그룹이라는 에너지 기업의 홍보팀에서 전략과 기획과 글쓰기 관련 일을 했었고 수많은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집에 제가 만든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여러 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병간호한 이야기를 앞에 자꾸 소개하고 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런 책을 쓰게 됐고 또 디멘시아 뉴스에서 치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쓰게 됐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썼어요. 제 세 권의 책 중에 심적으로 제일 아끼는 책은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어머니와 20년 소풍. 근데 이 책이 나올 때가 한참 홍보하고 뭔가 분위기 잘 탈 때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불운한 출생의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책들이 한강 작가님 그 작품으로 출간물로 다 옮기면서 당시에 나온 책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제가 아끼고 있고 저희 판매도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어머니는 소풍증은 제가 청년기 때 2004년에 낸 책입니다. 저 책으로 인해서 제가 집에서 영케어로로 8년 동안 집에서 병간호하던 인생이 사회에 나온 계기가 되었어요. 저 책을 읽은 대기업 그 오너분이 본인 회사로 저를 특채를 시켜줬고 초고령 사회 사람들은 디멘시아 뉴스에서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 취재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2년 가까이 쓴 기사를 모아서 좀 단행본 톤으로 여러 가지 추구하고 검증하고 해서 낸 책입니다. 치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제 치매는 홍정호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인 돌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잠시 소풍 같다고 생각하고 8년 가까이 극진하게 간호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신력의 감동에 한 회사가 이 아들을 특별 채용했고 책도 나왔습니다. 김건욱 기자입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 이때가 제가 집에서 8년 간호하다가 이제 집에서 더 이상 간호할 수 없게 되어서 요양시설을 찾았는데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양지요양병원입니다. 6인실에서 모시던 때였고요. 딱 20년 전에 2004년에 제가 35살 때 코에 튜브를 갖고 있고 제가 언어적인 소통을 하면 저하고만 이렇게 소통했어요.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누워 계실 때 욕창 생기지 않게 에어 매트리스가 있어도 욕창이 생기니까 계속 이렇게 위생적인 거하고 신체적인 케어를 해드리는 모습입니다. 병원에 간병인이 있지만 간병인이 못하거나 안 하는 거 제가 가서 다 한 상황이고요. 이때 8시 KBS 뉴스타임에 나왔습니다. 여기 인터뷰도 들어가는데요. 세상에 처음 보는 총각이야. 천명이야. 춤을 잘해요. 이 할머님이 중증 치매 환자신데 마이크 들어가니까 정신이 너무 맑아지셔가지고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인터뷰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현재 이 뉴스 화면에서 보는 저희 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의 와상 환자로 지금 9년차일 때 모습입니다. 올해 초 이런 글을 높이 산 한 기업에 특채된 네, 교수. 2005년 1월에 제가 취직을 했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도록 배려해주는 회사가 황 씨는 고마울 뿐입니다. 조진 씨가 이제 책을 낸 거를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보고 이런 사람이 와서 일을 해준다는 굉장히 해결 도움이 될 거다.
이제 판단을 하셨죠. 그 사장님이 자신의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기초 수업을 하시는 김정주 교수님이라고 MCM의 그 회장님 있죠. MC 회장 이름 뭐죠? 성주. 네. 그분의 바로 친언니. 그 결과물이 아니라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이 변해서 그걸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시선 자체가 희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때 청년기 때 살았던 제 마음의 어떤 힘은 그냥 밝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어머니 병관하는 이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거슬러면 제가 건축공학과 졸업하고 뭔가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이제 인생의 목표였다가 이제 어머니 병간호에서 바뀌고 집에서 병간호할 때요. 이때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게 있기 전이어서 중환자가 생기면 오롯이 환자 가족들이 책임져야 될 때였어요. 병원에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 선생님도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려서 어머니를 집에 안방에 제가 병원처럼 모시고 공대생이었지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처럼 돌봤습니다. 이게 8년을 이렇게 돌봤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저 목에 기관 절제한 곳에서 이렇게 석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마다 한 번씩 했냐면 수시로 해요. 수시로. 그래서 옆에서 밥도 잘 못 먹고 화장실도 잘 못 가면서 계속 호흡이 잘 유지되도록 집에서 석션을 해야 됐던 게 환자 가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대소변 관리하는 거 어렵다 그러지만 대소변 관리하는 건 환자 간호의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중환자인 그 뇌질환 환자,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도 마지막에는 식물인간 기간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바로 식물인간 상태로 되신 상황에서 제가 20년 동안 돌봤습니다. 이 사진은 집에서 케어한 지 한 5년 지났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이런 중환자를 보다 보니까 환자가 5년쯤 지나면 반지의장의 골룸처럼 돼요. 완전히 피부가 새까맣게 바짝 그 살이 빠지고 혈색도 없고 그냥 뼈만 남은 그런 상태에서 욕창이나 폐렴으로 돌아가시는데 뭐 5년 동안 집에서 저랑 지냈던 모습인데 집에서 8년간 그렇게 간호를 했고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아서 IMS나 전기침을 이렇게 두면 2시간 동안 가래 끓지 않고 주무시는데 그때 저는 옆에서 성경책을 읽고 운동하고 글을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이 모여서 나중에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이 나오고요. 네, 휠체어도 저렇게 앉혀드려서 가만히 누워있지만 않게 여러 가지 집 안에서 어머님께 최적의 환경들을 제공해 드린 모습입니다. 아침마당에 2009년에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중환자인데 기계호흡 장치를 떼느냐 마느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일반인 패널로 나와서 제가 했던 얘기는 한국에서 존엄사를 다룰 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는데 존엄사 문제는 네덜란드처럼 다루려고 하는 건 문제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박수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건 출판 기획인데 제가 한 출판 기획의 공통점은 집에 아픈 아이가 있거나 가정이 뭔가 굉장히 큰 고통으로 깨어져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글을 쓰도록 권유해 드려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리고 가정도 일어서는 그런 책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유전체 책도 하고 기독교 책도 하고 다양히 했지만 주로 그런 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가 2016년 11월 27일 날 강연백도시 생방송, 이때 생방송 강연이어서 굉장히 막 스크립트대로 해야 되는데 이때가 어머니 쓰러지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2017년 10월 14일 날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시기 5개월 전에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욕창이나 폐렴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걸 너무 열심히 관리하다 보니까 몸속에 기본적인 장기 기능이 멈췄어요. 그래서 뉴케어나 이런 병관식 주기 들어가면 그게 소화가 되는 음식물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기간이었는데 병원에서 당장 내일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제 5개월 동안 안 돌아가셔서 그 5개월 동안 사실 내가 그동안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자부심을 덜어내는 시간으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딱 한 달 뒤에 2017년 소셜 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제가 본 경연대회 갔어요. 어머님이 중환자 시절로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울 때 여기 지원서를 냈는데 계속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중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치매나 뇌질환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이템이에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상 이제 환자 가족들의 힘든 것들을 도와주는. 근데 그걸로 제가 고용노동부 장가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한 일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가운데 어르신 사랑 연구에 유경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고, 이 방송에 오늘 첫 번째 발표했던 홍정 선생님이 패널로 나왔습니다. 제 창업 동료는 10년 동안 어머님이 난청 우울증으로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그 창업 동료랑 같이 저를 이제 뇌출혈로 와상 상태로 20년 간호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소셜 벤처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때 이런 걸 했어요. 그 치매 가족을 위한 치유 콘서트라고 이 라이나 생명에서 자기네 홀을 빌려줘서 했었는데, 일부는 이 최상호 선생님이 10년 동안 시어머니 치매 모신 것을 사례 발표를 했고, 2부는 라이나 생명에서 이제 제공한 그 공연, 주부들의 어떤 공연단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치매 가족들 좀 쉬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3부는 여기 신경정신과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 장용인 선생님이 치매 가족들에게 질문 받는 시간이에요. 이 세 파트의 질문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시간은 몇 번째 시간이었을까요? 3부였어요. 오랫동안 치매를 이제 보호하고 그 가족으로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치매는 왜 생기는지, 나을 수 있는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치매 가족을 위한 치유 콘서트를 여러 군데서 계속 요청받아서 했었고, 이 사진은 동명여대 태권도학과 대학원생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님이 자기를 돌봐주셨는데 그 할머님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해 와서 무료 상담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무거운 치매 주제를 상담하지만 분위기 되게 좋죠. 이 분위기가 이렇게 화사한 이유는 먼저 경험을 해봤고 이해와 공감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창업했던 아이템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 사회를 거쳐서 20%인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24년이 걸렸어요. 24년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 표가 좀 다른 이유는 2017년에 미국 통계청 자료인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2027년에 될 거라는 통계를 냈어요. 근데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이 표는 우리 박영란 교수님은 잘 아실 텐데, 글로벌 에이지 와치 인덱스라고 2014년에 세계 국가 중에 소득 안정성, 건강, 개인 능력, 노인을 위한 환경의 4분야를 평가를 했는데, 한국이 91개 국가 중에서 67위라는 굉장히 저조한 순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노인복지 세계 순위 평가는 저 2014년 이후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평가가 너무 어려워요. 각국의 어떤 새로운 인권의 문제, 인구 성향의 문제, 이걸 다 모아서 어떤 이런 평가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2014년 기준으로 67위밖에 안 되는 오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그 당시에는 뭐 중국, 필리핀, 베트남이 노인복지가 훨씬 낫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의 노인은 아까 발표 장표에서 통계도 나왔지만, 문 대표님이 나왔지만 지금 1,051만 명, 그 중에 치매 환자는 97만 명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100만 명 넘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30만 명 차이 나는데, 중앙치매센터가 97만 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의 저 통계가 정확합니다. 치매 유병률은,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는 어떤 한정적인 범위 내에 치매 환자 수를 받았더니 9.5%에서 9.25%로 소폭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젊은 고령층 65세, 74세가 증가하면서 그분들이 좀 건강하게 통계에 잡히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역할로 조기 발견, 관리 이런 부분에서 신규 치매 발생이 좀 감소했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상승하고 건강행동이 개선하면서 소폭 감소했지만 이제 크게 뭐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2044년에는 치매 환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챗GPT로 물어봤어요. 대구광역시 인구가 24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치매 환자만으로 광역시 인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산 인구의 60%입니다. 그리고 초대형 도시 규모가 비슷하고, 그리고 전국의 학생 수가 13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 수보다 많은 게 치매 환자 수가 된다는 거죠. 현역 부인이 한 50만 정도 되는데 현역 부인의 4배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일본이나 유럽은 국가가 치매 관리 정책을 내세워서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아젠다를 삼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발표 장표가 그 당시에 2017년에 소셜벤처 발표 장표고, 거기서 지금 살짝 업데이트 했는데, 이게 치매 환자 가족의 심각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때 조사했는데,
보호자 한 명이 치매 환자 돌봄 시간이 야간까지 포함하면 16시간 이상이에요. 그리고 치매 환자 가정의 연간 지출이 2,300에서 3,000만 원. 국가 치매 치료 관리 비용 2023년 기준으로 연간 16조 원인데 여기서 가장 높은 게 가족이 시간적으로 소모되면서 드는 비용이 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전문 영역을 쌓아갔다가 부모님이나 뭐 가족 안에 치매 환자 생기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노동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구들이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국가와 지역사회라는 거죠. 한국의 3대 그 사망 원인이 1위 암, 2위 심장, 3위 뇌혈관, 3위가 치매에 속하는데 그 중에 이 3대 원인별 의료 비중가 제일 높은 게 뇌혈관 질환. 그리고 50세부터 80세 이상 이 규모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매뉴얼이 나오지만 가정 내에 치매나 뇌출혈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 혼자서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환자가 생기거나 저희 어머니처럼 식물인간 상태 환자가 갑자기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장기 경제적 누가 돌볼 것이며, 그리고 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이고, 본인 부담 상한제, 치매 한센터, 아까 오늘 치매 한센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몰라요. 이런 거를 가족이 보호자가 스스로 찾아서 설계해야 되는 게 현재 한국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뇌 질환은, 특히 치매는 평상시에는 많이 걸리는데도 관심이 없고 발병을 하면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들이 막 개입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케어 매니저 역할을 내가 소셜 벤처를 통해서 하겠다, 그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가 들어오면서 가장 아쉬운 게 케어 매니저가 없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가까운 지인 중에 갑자기 쓰러지고 중환자실에 가면 제가 가서 면회도 해드리고, 의사는 병증만 보지만 제가 어머니를 20년 가까이 케어한 입장에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골든타임에 어땠는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뭘 인정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뭐 정부 지원이 뭐가 있고, 가정경제환경, 민간 서비스를 모아서 적절한 최적의 간병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게 케어 매니저 역할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없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일, 거기다 또 실제로 이제 먼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으로서 심리적인 케어를 하는 일. 여기서 제가 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이유는 유휴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사 자격증이지만 한 절반은 이제 쉬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23%만 활동하고 거의 7, 80%가 쓰지 않는 그분들을 창직해서 돌봄 컨설턴트를 만들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돌봄 컨설팅, 간병 요양 정보 플랫폼, 이거 아까 문영걸 대표님 이야기하고 연관되었고, 간병용품, 제가 어머니 케어할 때 여러 가지 의료용품들을 매번 사서 병원에 들고 가야 됐거든요. 와이거즈까지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IMF 때는 병원에서 공급하는 의료용품까지 보호자가 사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가성비 좋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딱 배달해서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환자실에 치매 환자나 뭐 뇌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입원하시면 가장 원하는 것은 이걸 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잘 모르는 친척들이 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이제 한 봉투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봉투를 제가 이제 작업하려고 했던 돌봄 컨설팅 제공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BM을 생각했고, 이 안에 되게 지금 돌아오면 되게 신기한 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케어닷과 고 리뷰 사업 계획서를 제가 이때 다 작성했어요. 이걸 서비스 보면 고도화시키면서 뭔가 긴급 감염 서비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병원들에 대한 어떤 그 질, 지금이 이제 여러 그 사이트 들어가면 A등급 병원과 뭐 C등급 병원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근데 케어닥이 처음에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거를 제가 2017년 8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회사가 생겼을 때 홍보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제품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환자들 냄새 나거나 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프레시케어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성공은 못했지만 나중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 주문 문의가 엄청 들어왔어요. 차라리 내가 이 코로나 때 했으면 내가 지금 대박난 소셜 벤처 기업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이 치유 콘서트를 해서 라이나 생명을 같이 하면서 나중에
돈이문 박물관, 금천구청, 이렇게 반하고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와디즈에서 펀딩을 했는데 처음에 치매가족 치유 콘서트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2명의 기억을 살고 있는 우리 엄마를 위해 이 펀딩이 바로 성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명의 기억을 살고 있는 우리 엄마가 뭐지 하다가 이제 그게 치매 환자들 가족들을 위한 펀딩이라는 것을 알리게 됐었고 치유 콘서트 그리고 이때는 금천구청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공연이 그 금천구에 국악 전문 학교가 있어요. 그 국악 전문 학생들이 와서 공연했는데 앞에 있는 가야금 타는 학생이 여기 지금 할머니 치매를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가 와 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했는데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서론이 이거 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마칠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초고령사의 책을 최근에 냈고 이 초고령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고 고민해야 될까 그 질문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뭐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초고령사에 대한 담론을 나눈 책이 한국에 없어요. 그 한국의 초고령사의 책 키워드 책을 일본은 초고령사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일본 그런 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쟁 책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왜 안 팔리지? 자, 이 책을 왜 썼는지 동기에는 처음에는 제가 네덜란드의 치매 공동체 마을 호구백 마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치매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3편까지 썼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직접 가보지 않고 제일 잘 쓴 이야기가 치매 마을이거든요. 그 호구백 마을을 쓰고 나서 호구백 마을 원형으로 해서 유럽 각국과 뭐 여러 해외 나라들이 치매인들이 모여 사는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마을 그 이야기들이 나가는 거 보면서 결국은 치매는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돌봄과 환경으로 치유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 막 늘어나는데 저희 원장님이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있는지 한번 기사를 써봐라고 주제를 저한테 던져줬어요. 근데 제가 보건복지부의 노인 정책과 노인 지원과 전화해 보니까 전혀 일자리 뭐 이번에 몇만 개 했다 그런 기사들은 나오지만 MCI나 경증 치매 환자들은 다 배제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옆에서 그분들이 뭔가 위험해지거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같이 옆에 있으면 관리인을 충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구성하다가 일본을 들여다봤거든요. 일본은 도쿄 센터와의 치매 노인 일하는 카페, 그래서 뭐 주문을 잊은 카페 그런 내용들이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이 카페를 찾아간다든지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일본의 비영리 기업 BHBAG라는 곳인데 여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치매 노인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세차 이런 거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생활 속에 이미 치매 노인들, 경증 치매, 초기 치매, MCI 환자들이 사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노원구에 초록이 치매 카페 환자들이 와서 굿즈 나눠주는 일을 잠깐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일회성 행사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초록이 기업 카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본처럼 생활에 이미 들어와서 일상화되어 있는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한국 초고령 사회에 대한 고민을 사회적 담론으로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게 일본보다 빠르고 굉장히 시간이 없다.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죠. 서구 유럽에서 한 100년 동안 이루어질 일을 우리나라는 한 24년 만에 했으니까 사회적인 합의나 정책 도출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왜 65세 이상 인구 20%가 초고령 사회일까? 이 이야기는 제가 치매 케어학회 정경화 회장님께 들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 근데 이제 박영란 교수님처럼 이렇게 대학에서는 아마 강의된 내용이 있어요. 1989년에서 1992년에 일본 후생성 연구진이 이 고령화의 사회적 충격을 계량하면서 만든 게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한 거를 따라온 거죠. 그 이유가 일본도 전후 성장, 급격한 저출산, 빠른 고령화로 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일본이 요때 의료비 장기 요양 수요가 급증하고
복지재정 부담 확대되고 노인 인구 감소되어서 청년들이 뭔가 많이 부담해야 되고 독거 빈곤 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굉장히 공백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20% 전후다. 그래서 이거를 유엔과 OECD가 따라가면서 소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 65세일 때 이렇게 잡은 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오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림의대 그 윤종유 선생님은 그냥 고령화율이 높은 사회 이렇게 가자. 왜 일본 걸 그대로 따라가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노인 연령 기준 65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한국 사회 통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노인 실태 조사를 발표하면 71.6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자. 그래요. 그리고 70세에서 74세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사실 노인 인구 65세 이상부터 하지 말고. 왜냐? 건강관리를 잘한 80세 노인과 건강관리 엉망으로 한 60세 노인 옆에 보면은 60세가 80세 같고 80세가 60세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그 홈플러스 상업주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하는 강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저희 어머니와 계시다는데 제 옆에 계셨는데 85세였는데 하이힐 신고 화장하고 이렇게 시인으로 계셔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85세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올리자는 찬성 논리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경제활동 인구 확충이 필요하고 노인 부양비 급증하는데 복지재정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노인들이 자기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건강기능 향상으로 65세는 고령층이라는 이 기준은 유효하지 않고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경영의 이제 CEO들 모임에서 많이 반대하시는데 한국 OECD 최고 노인 빈곤이 노인 자산율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지를 더 해주는 게 65세부터 하는 게 낫지 않냐. 65세 이상 모든 사람이 건강이나 경제력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취약 노인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자. 그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를 감소한다. 이런 반대 논리가 있는데 제가 이 기사 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반대 논리는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사회적으로는 일하는 경제활동을 늘리는 방향이 더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법적으로 사회보장이나 고용에서 보는 노인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은 노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경로우대제도는 65세 이상이다. 그러니까 법에 따른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70.5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 관련 사업에서도 65세, 60세, 63세 뭐 다양하게 심지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50세부터 대상자로 보는 만큼 그러니까 나이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법이나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65세 이상 기준에 대해서는 좀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진국도 다 높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후기 고령자 기준 75세로 가고 있고 독일은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노인 계층의 욕구, 기능 기반, 또 장기 요양 수요에 따라서 65세도 유지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유연하게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준들이 건강, 기능, 욕구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 모든 제도가 65세에 고정되어 있어서 현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에 3명 정도 만족한다. 그럼 7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한국 사회의 가장 불행 중에 한 명은 수명이 길어졌는데 은퇴 이후에 거의 50년 동안 내가 뭐하고 살아가야 될지나 대한 고민과 그 부분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뭐 서울 자가사는 김 부장 같은 사람들이 한 20년 남짓 3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취업해서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할 게 없는 그게 사회 전반에 이제 불행한 구조인 거죠. 주관적 웰빙, 삶의 의미, 자기결정권이 모두 떨어집니다. 최근에 2024년 사망 원인 통계인데 이게 2023년하고 2024년 큰 차이가 있어요. 2023년은 50세에서 59세 1위가 40세에서 49세 1위가 암이었어요. 근데 2024년부터 40세, 49세 1위도 자살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는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통계를 보면은 어린이는 사고 질병으로 많이 사망하고 청년 중년은 자살로, 중장년 이후는 암으로, 노년층은 심장이나 치매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청년 중년은 정신건강위기, 중년 이후에는 생활습관 관리, 초고령 사회에서는 치매와 폐렴,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그래프인데 흔히 아시겠지만 OECD 국가는 한국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요.
평균이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반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사망 원인 변화와 고령층 특성을 보면 압도적으로 자살이 많고, 그리고 40대부터는 암이 치솟지만 이 40대 이상의 시기가 부모도 돌보고 자기도 돌보면서 그 이중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60대 이후는 암, 심장, 뇌질환, 초고령 사회에서 이렇게 노인 인구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치매 돌봄, 영양, 노인들의 보안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치매 돌봄을 가장 잘하고 있는 모델이 될 만한 도시를 찾아보니 일본 후쿠오카시였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시는 일본 전체 도시 중에 고령화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게 진행되어서 그 도시 안에 있는 치매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시가 존폐 위기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어떤 걸 하냐? 치매 주제로 산, 관, 학이 연결한 넥스트 미팅을 매년 6회씩 개최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도 중요한 돌봄의 대상자가 아니라 시민이고 소비자 중에 한 명이라는 인식을 빨리 전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치매 노인이 요리를 하고 싶은데 가스레인지는 할 수 없다. 사고가 많고 사고 누율이 높고. 그래서 그거를 인나이 쪽에서 보고 그 치매 환자를 위한 가스레인지를 개발해요. 그 자동 차단, 시각, 청각 알림을 강화하고 조작 버튼 단순화하고 불꽃 상태 잘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좋아하던 요리를 치매 경동인지장애 환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이 린나이가 굉장히 매출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고민을 과연 할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시는 치매 환자들이 바깥에 다녔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공간인지 모르잖아요. 화장실 표시 조그맣게 있고. 근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색깔로 그 대형 픽토그램을 적용해서 뭔가 도시 전체가 치매 환자들이 좀 자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준 것이죠. 후쿠오카의 또 혁신 중에 하나는 쇼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동형 편의점, 이동형 그런 그 구멍가게 이런 것도 잘 돼 있지만 치매 환자들이 집에 있지 않고 나와서 쇼핑할 수 있도록 직접 뒀습니다. 그 슬로우 쇼핑이라는 걸 설계해서 그 직원들이 직접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고립되지 않고 쇼핑도 즐기고 참여체와 연결을 유지하는 일본의 최근의 치매 정책이 치매인들의 사회적 역할 부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년에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아젠다인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게 직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치매 안심 가맹점이 있는데 일본 같은 이런 교육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BPSD에 어떻게 잘 대처하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국내 사례도 좋은 걸 하나 찾아봤어요. 이게 성동구에 있는 키오스크 배려존인데 그 키오스크 굉장히 어려운 게 잘 안 보이는 거,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고 결정적으로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안 하잖아요. 못하고. 성동구에서는 별도로 그런 노인들을 위한 그 기계를 하나 따로 해서 느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될 때까지 잘 하십시오 하는 그 노인 복지관에서 하고 이때 한국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있는데 이 노인 빈곤율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집은 있는데 생활은 가난한. 그러니까 자산 개념이 아니라 소득 개념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56%인데 잘 봐야 되는 게 현금률은 없으면 빈곤으로 불려요. 시골에 2억짜리 집이 있어도 월소득이 40만 원이면 빈곤. 월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에 119만 6천 원, 한 120만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농지 토지 보유해도 현금이 없으면. 근데 이게 왜 오냐면 한국의 노인들은 집을 안 팠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하고 싶었어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 명절날 자식들이 나한테 연락하고 나한테 전화도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노인 어르신분들이 집 파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인생을 파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빈곤의 구조적 문제는 주택이 쉽게 팔 수 없는 자산이면 그거를 놓고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을 설계해야 되죠. 의료비, 돌봄비, 식사, 난방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그 국민연금 제도의 그 그레이존이 있고 75세 이상은 국민연금 제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60세 은퇴하면 65세까지 또 굉장히 가난한 시기를 보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정책적인 제도적인 그런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노인자산, 그리고 앞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돌봄 기업들이 시니어 하우징 사업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지고 있는 10억 그 정도를 팔고 실거주택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보시장을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자기 집을 처분하고 노인들끼리 모여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들어갈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 제가 지혜가서 얘기하기라고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한국에 이제 노인 문제가 있고 그 빈곤, 건강, 돌봄, 고립 이 네 가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노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문제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을 멀리하고 저 산속에 그 묘지 다 박아놓고 가까이서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에 이 엔딩 노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자기 아버님이 말기암 걸렸을 때 그 딸이 직접 촬영한 거예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조감독이었는데 65세 43년을 한 회사에서 일한 아버님이 은퇴하고 해서 암이 걸렸는데 그 암에 걸린 아버님이 엔딩 노트를 쓰면서 자기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뭐 한 번도 찍어보지 않은 정당에 투표 주기 뭐 그런 걸 이렇게 쭉 쏘세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록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2017년에 일본에 처음 가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이 엔딩 노트가 어마어마한 그 일반 치타야 서점의 한쪽 코너를 다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엔딩 노트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 디멘시아 북스에서 지금 내년 초반에 이 일본 엔딩 노트를 분석해서 한국화한 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는 돌봄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업무는 너무 세다. 이런 부분입니다. 일본은 근데 2008년부터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맞춰놓고 일본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일본에 있는 기관 잘 배우고 또 일본인 돌봄 노동자와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 서울시에서 만든 정책 중에 가사도우미 200명 수입한 게 재작년 9월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강남의 구유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어 잘하는 영어 교육도 할 수 있는 뭐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중하위권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 쪽으로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그런 이제 일본 같은 동남아에서 한국에 와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반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문영걸 대표님하고 그걸 의논했는데 아직 시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까지 물어보냐고 막 짜증을 막 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처음에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베이비시터였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베이비시터보다 가사도우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내용의 그 구성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노동 인력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먹보고 하다가 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조건형사의 존엄과 행복,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쓰면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 돌봄 문제, 그리고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사회의 관계망, 그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반대로 노인분들도 지금 청년과 후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처럼 막 윽박 지르고 막 본인의 권익만 인정받고 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좀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덴 얼터너티브는 2007년에 미국의 빌 토마스라는 의사선생님이 만든 건데 이 철학은 뭐냐면 요양원을 집처럼 하자. 그리고 그 안에는 노인 환자가 각자 자기를 주체로 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식물도 키우고 뭔가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고립, 지루와 무력감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자.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덴 얼터너티브 코리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적용한 실제 사례가 안산에 있는 노인케어 안심주택인데 LH조무사에서 분양한 이런 아파트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서 그 한 10가정 되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근데 저 안에는 집과 요양시설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편리하고 그런 어떤 돌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자율성이 있고 안전하고 비용은 낮고 그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커뮤니티 기반이고 경계선 노인이 집하고 그 병원 사이에 그 필요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전국으로 확산 안 되냐면 각 지역에 그 이런 돌봄을 주관하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가 내는 성과로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동 하나에서 10가구 하는 거는 성과 지표에서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과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효능감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어떤 그 성과 체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시니어타운, 이한세 박사님이 말씀하신 시니어타운의 해석은 건물이 아니다. 그 안에 좋은 일상을 사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고, 어울리 모델은 김경인 박사님이 얘기한 것인데, 노인들은 같이 모여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들이 인식하기 쉬운 아파트 동호수라든지 사회적 자극, 일상적 활동, 지역사회의 참여를 늘려하는 게 그게 치매 예방이다. 일본은 경증 치매 노인과 중증 장애 청년이 한 곳에 같이 있어요. 서로를 돕고 그 중증 장애 청년이 목이 안 돌아가는데 그 경증 치매 할머니와 계속 소통하다가 목이 이렇게 움직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지금 가고 있는 모델은 섞임인 거죠. 어르신들 고령자들 모아놓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소고령사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 더 시간을 끄면 늦는다. 현재 이런 치매 친화 쇼핑, 슬로우 쇼핑, 실버타운에 대해서 안일 케어 주택 같은 일들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소고령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뭔가 느슨하게 서로 연결시켜주고 조롱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분의 돌봄 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의 하나의 평범한 그리고 건강한 주민처럼 대해주는 거. 그게 지금 한국에서 초고령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년 뒤를 바꾸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시간을 무지하게 오버했네요. 그래서 다음 발표자께서 이제 노인 전문 변호사인데 이분도 제가 인터뷰에서 만났는데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발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